지난 2017년 5월 10일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이합니다. 임기 후반기 첫날인 또 내일은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마주할 예정인데요. 네, 소통으로 임기 후반기 첫 문을 열어젖히는 가운데 꼬일 대로 꼬인 전국의 실타래를 풀 계기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촛불 집회 열망 아래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오늘로 딱 반환점을 맞이합니다. 내일 이제 후반기 첫날인데요. 먼저 지난 2년 6개월간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적표, 문재인 정부의 전반전부터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앞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아마 가장 큰 성과는 아마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물론 뭐 지금 북미 간의 대화도 정체 상태고 예. 남북 간의 대화도 정체 상태입니다만 과거에 비하면 2016년, 17년 그 이전에 비하면 사실은 이제 남북 간의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이런 위험 많이 사라졌죠. 네. 그 부분은 일단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마 죄송합니다. 그 약간 지금 뭐 경제 민생 문제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예. 아마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근로시간 단축 이런 부분들도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예. 최근 사회 분위기가 보면 예전처럼 뭐 끝나고 뭐 2차, 3차 가고 이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빨리 예. 집에 가고 이런 분위기 있는데 그런 게 저는 아마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보고요. 또 지금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저는 아마 이제 지금 육군,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제 국방부가 대부분 이제 육군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보면은 공군이라든지 해군들이 장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법무부도 보면 예전에 뭐 검사 출신들이 했는데 비검사, 뭐 교수 이런 분들이 하시고 이런 그다음에 여성 장관 아마 30% 이런 부분도 저는 뭐 어쨌든 긍정적인 변화다.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야별로 잘한 부분이 있고 또 못한 부분이 있고 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박 대변인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모든 국민들이 다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으면 다 편안할 텐데 그렇죠. 그리고 워낙 기대가 컸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르는 실망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다 못 마치고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허겁지겁 인수위도 없이 인정하다 보니까 바쁜 면도 있었는데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의 곳간이나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부분에 예. 대해서 실리를 좀 놓친 것 같고 두 번째는 평화 프로세스 뭐 이렇게 해 오면서 쭉 전체 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한미일 그다음에 중러 뭐 제일 큰 대상이 전 북한 뭐 이런 거 오면서 전체적인 주변 상황과 신뢰 구축이나 신뢰라는 면에서 또 하나 좀 잃은 게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촛불 정신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정의 평등이라는 것을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이것마저도 이 명분도 좀 잃어버린 측면이 좀 있어서 아쉽게도 저는 뭐 삼실 내지는 삼탈 뭐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이제 두 분께서 지난 2년 6개월간의 국정 운영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취임 이후에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 좀 가장 큰 성과로 꼽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해서 어쨌든 남북 간 물꼬가 트였고요. 그다음에 남북 정상이 3번 만났습니다. 북미 정상도 2번 만났는데 결국은 아마 본질적인 문제, 결국 북한이 비핵화의 문제에 그거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아마 저도 후반기에도 아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저는 좀 아쉬운 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조금 더 진전해 나가서 결국은 뭐 유엔 제재라든지 뭐 미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약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강산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엔 뭐 공공기관이 간다든지 아니면 민간은 아니더라도 교류를 조금 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유엔과 미국의 그 틀 안에서만 하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철도라든지 아니면 도로 개통 이런 것도 이제 그 개최 시근했는데 진전된 게 없었거든요. 그게 그렇죠. 어찌 보면 벽이라는 게 결국은 유엔과 이제 미국이라는 벽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좀 그래도 우리 주체적으로 조금씩 뭔가 해나가야 된다. 그래야 저는 어쨌든 그 북한과의 신뢰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남북 간 합의를 한 거예요. 하기로 네. 했는데 어쨌든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그 미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유엔 뭐 제재 틀 안에서만 우리가 움직이기는 좀 우리의 사정이 좀 절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도 앞으로 후반기에는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정부는 꽤나 애를 쓰고 공을 들이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물론 뭐 같은 등가성이 붙이기 위해서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북한은 뭔가 좀 고자세인 것 같고 뭔가 좀 그 반응이 아쉽다는 비판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남북 간에 풀어야 될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 그리고 그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그동안 10여 년 이상 굉장히 경색돼 있던 남북 관계에 대화의 물꼬를 폈다는 그렇죠. 면에서는 그런 의미를 줄 수는 있지만 그 이후 사실은 진전이 없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일단 북한하고 문제에 있어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거든요. 북한이 정말 전향적으로 예. 비핵화의 길에 나오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와서 남북 관계를 풀어가겠다고 한다면 네. 이 나머지 걸려 있는 우리 실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 금강산 문제라든가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이런 게 미국과 뭐 유엔 관계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전향적으로 갈 수 있는데 북한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또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북아 전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제 내세우면서 말씀을 쭉 하고 논리를 좀 펴보시고 기대를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과연 우리가 이 상황 2년 반 동안 운전대를 꼭 잡고 있었느냐 아니면 오히려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차에서 오히려 내려져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상황에서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접근이 좀 어려웠었던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북한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네. 진전이 안 됐던 거. 그다음에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공고에 있었던 한미일 간의 관계 그리고 중러라는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동북아의 질서에서 혹은 운전자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튕겨져 나왔었던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다시 남은 임기 동안은 한번 챙겨보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19대 대선 후보 당시에 이 권력기관 개혁을 1순위 공약으로 내놨었습니다. 그중에 단연 핵심이 이제 공수처 설치하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이었는데 네. 굉장히 이제 설왕설래한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뭐 뜨거운 감자 같은 부분인데 잘 되고 있다고 좀 보고 계세요? 잘 안 되고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어찌 보면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법이 통과되느냐 안 되냐로 아마 20대 국회 평가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건 결국 또 선거제와 연결돼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인 이슈의 핵심에 지금 어찌 보면 권력기관 개편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은 뭐 1, 2년 된 문제는 아니고 한 20년 이상 된 문제입니다. 근데 예.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선거제와 연동은 돼 있습니다만 패스트트랙 올라갔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성과는 권력기관 개편.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반드시 관철시킬 걸로 보고 있고 결국은 이게 지금까지 이게 공수처라는 건 지금까지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독점하는 그거를 약간 이제 허무는 약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 검경 수사권도 상호간에 견제하게 부분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나라 수사기관 특히 이제 이 수사기관의 아마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이제 반부패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서 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아니어도 되는 공정 반부패 시스템 정착해야 한다. 이거 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그 현상들과 그다음에 검찰이 법무부가 발표하고 있는 검찰 개혁 말고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개혁을 주문하셨다. 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의미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그 해석이 더 필요한 부분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 하면은 딱 이런 말이 떠오르잖아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네. 조직에 충성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집어서 사람이 실명을 거론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윤 총장 지금 하고 있는 건에서 더 윤 총장 당신이 꼭 마치 검찰개혁의 모든 이 화신인 양, 아이콘인 양 움직이지 말고 정말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당신이 아니어도 검찰개혁은 갈 수 있는 길이니까 너무 나만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나 그런 마음을 좀
가다듬고 좀 다져놓고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질책성도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을 좀 해봅니다. 네. 현 부위원장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질책성이냐 아니면 칭찬이냐로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석열 아니어도 그러면 윤석열이 총장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나중에 임기가 마쳐도 잘 나가끔 해줘라. 현재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고, 지금 네. 말씀처럼 개인의 어떤 개인 플레이로 윤석열 총장이 어찌 보면 검찰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봐서 너무 개인기가 앞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 앞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칭찬 쪽에. 그렇죠. 오히려 지금 왜 그런 얘기 듣냐면 뒤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고 있다. 이걸 뜻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도화, 시스템화, 결국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개인적인 능력, 정치적 중립조차도 윤석열 총장의 어떤 개인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시스템화, 제도화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뭐 결론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수처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지, 검찰총장 한 개인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바뀌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읽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그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정부의 사명이란 말로 회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 사실 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기시로 내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정이란 화두, 이거에 대해서 후반기에는 회복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공정이라는 화두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난 2년 반 동안 돌아보면 사실은 뭐 적폐청산에 뭐 이게 굉장히 많은 이 시간들이 들어갔었고, 할애가 됐었죠. 최근 네. 또 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뭐 이런 논란도 좀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게 일종의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우리 사회의 밭갈이를 해왔던 과정이라고 치면, 저는 뭐 남은 2년 반의 시간은 이 밭갈이를 통한 수확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전히 대통령께서 물론 당연히 지당하게 필요한 공정이지만 너무 공정에 매몰돼 계시다가 이 수확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 공정에 대한 드라이브는 가야 되지만 이 수확할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이, 국가가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그런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국정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이 지지율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임기 반환점이 다가오면서 사실 40%까지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져서 지금 민심의 추이를 좀 어떻게 읽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숙명입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숙명이라 그러면 이제 초기에 높고 이제 후기에 낮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문제는 얼마나 천천히 떨어지느냐 문제겠죠. 그 추세라는 것이. 그렇죠. 추세 문제라는 게. 지금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뭐 대부분의 모든 대통령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높은 지지를 보이다가 후반에는 떨어진 현상을 보이는데, 예.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지지율이 41% 정도 됐거든요. 이제 네. 그 부분이 이제 과연 그 밑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최근 이제 조국 장관 일 겪으면서 굉장히 어찌 보면 뭐 하락하다가 최근에 어쨌든 전 그 이전으로,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일 이전으로 저는 회복했다고 봅니다. 네. 물론 과거처럼 다시 높은 지지율을 80%까지 가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 아마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긍정과 부정이 비슷하게 나오는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기 때문에 모든 시기에 다 지지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하는 분도 있고 지지하는 분도 있어서 저는 아마 이렇게 횡보를 보이는 정도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금 리스크는 상쇄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대됐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재판도 있고 이랬습니다만, 근데 이제 앞에 이제 공정이란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마 이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직장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면 굉장히 이제 분노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남녀 간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단순히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걸 떠나서 절차적으로, 아니면 내가 느끼기에 특히 우리 갑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됐고, 대기업 내 갑질 아니면 직장 내에서 갑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회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점점 어찌 보면 특히 젊은 분들은 입시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취직이라든지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마 반영이 되고 있어서 임기 후반기에도 이런 사회 문화, 교육, 입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아마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지지율은
제가 보기에는 뭐 자연스럽게 또 회복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박 대변인은 전반전을 마친 상태에서 지지율 45%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뭐 기록상으로도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두 번째라고 얘기를 높은 하는데 네. 실질적 내용이나 뭐 이런 걸로 보면은 크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보면은 30% 중후반 정도 임기를 좀 반환점을 돌 때 이런 거라서 크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5년 단임제 대통령제라는 게 숙명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려갈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당선되던 당시에 41% 지지를 받으셨는데 그건 투표율까지 감안하면 6, 7%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이 선 이하로 떨어지느냐 아니냐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할 거고 그게 국정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극한 상황은 좀 넘어갔다고 판단이 듭니다. 판단이 드는데 예. 이제 조국 사태 때 굉장히 많은 타격을 좀 받아왔는데 앞으로도 임기 후반기에 가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네. 저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좀 더 소통하시고 좀 더 널리 인재 쓰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무난히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 거고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위험한 상황도 올 수 있다. 그 바로미터는 저는 이제 내년 총선 국면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 대변인 얘기처럼 이제 뭐 소통이 후반기에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하셨는데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후반기 첫날인데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조국 사태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여야 갈등이 뭐 극에 달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전국이 워낙 꼬여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어떤 좀 이게 꼬인 걸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기대감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사실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으면 아마 문제 해결은 쉬울 텐데 지금 내년이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선거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니까 룰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한 번의 만남으로 해결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만남 해결이 안 됐지만 우리 뭐 여야정 상설 협의체도 여러 번 했지만 잘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만나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뭐 소통을 하는 건 저는 그렇죠.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 야당과의 소통은 뭐 많이 할수록 좋은 거라서 임기 후반기를 앞두고 있고 또 물론 이제 명분은 뭐 지난번에 이제 어머님 상에 대한 뭐 감사의 표시지만 이런 형식이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뭐 야당과의 소통은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뭐 국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이든 아니면 야당과의 만남이든 이런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보고 어쨌든 임기 후반기 첫날에 야당 특히 뭐 제1야당 지금 황교안 대표가 면담을 한다는 거는 소통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 회동 결과에 따라서 연말 정국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내년 4월 총선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항배가 될 것일 텐데 그렇습니다. 네, 똑같은 질문 드리면 이제 그동안 야당과의 대화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동을 통해서 좀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대화의 물꼬가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 바람이 있다면 차라리 저기 교양 선출할 때 콩쿠르베 방식이라고 하나요? 네. 저기 내일 그 만나시는 장소에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밤이 새든 아니면 다음 날 며칠이 가든 안에서 뭔가 좀 국민들이 시원하게 수 있게 네. 뭔가가. 박수 칠 수 네. 있는 그런 결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꼭 한 번 만남 아니더라도 이거는 그 이 만남을 통해서 경색된 정국이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이런 전망 이전에 꼭 그걸 통해서 좀 풀려갔으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점점 이제 겨울로 가서 추워지는데 다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훈훈한 모습이 연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분열 없이 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분일 텐데 저희가 첫 번째 이제 전반전을 평가해 봤다면 앞으로 이제 2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의 집권 후반기 중점적으로 이것은 꼭 추진이 돼야 된다. 과제 있으면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많죠. 지금 한반도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일본과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예. 저는 아마 근데 민생 경제라고 봅니다. 일자리 문제 특히 이제 뭐 젊은 지금 대학생들이 뭐 취업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확장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성과. 저는 뭐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뭐 청년이라든지 최근에 또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우려도 되게 많습니다. 예.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 나간다. 그다음에 뭐 입시 문제 뭐 이런 뭐 공정 문제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전에는 이제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외교 안보라든지 굉장히 큰 틀의 문제였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아까 민생과 관련된 그러니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국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정원 대변인도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너무 국론이 분열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 통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경제가 제일 뭐니 해도 통합 이후의 중요하다고 경제. 예, 네.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정부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을 좀 정부 여당이 좀 많이 더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 위기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은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난 2년 6개월간의 문 대통령의 행보 그리고 예. 집권 후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